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산세무 2급에서 지금 지난 시간에 유형자산, 무형자산까지 끝났죠? 안 끝났나? 유형자산만 끝났죠? 자, 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 1급 때 배웠던 것처럼 무형자산이라는 건 우선 식별가, 무형이라면 형태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식별은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물론 유형자산도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근데 화폐성 자산이다,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런 걸 구분할 때에는 보통 이 시험 문제 형태로 나오는 거는 국제회계 기준에서 시험 문제를 요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론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일단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잠깐 그래도 소개는 해드려야 되겠죠. 화폐성 자산은 그 상대편의 상대 급부가 변동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 있죠.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다른 걸 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돈을 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은 갑자기 더 증가하나요? 감소하거나? 그러지 않죠. 우리가 준 대가만큼 화폐로 받을 걸 기대하는 그런 자산을 우리는 화폐성 자산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반해서 유형자산은 한번 예를 들어서 건물 가격이 한번 딱 정해지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그렇게 있나요? 그대로? 아니죠. 변동되잖아. 이런 거를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선급금이 있죠. 선급금은 우리가 재고자산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준 거예요. 그럼 그 선급금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게 우리는 현금을 바라는 거예요? 상품이나 제품을 바라는 거예요? 그 화폐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반대급부로 바라는 것은 선급금을 준 이유는 상품이나 제품 재고자산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선자 들어간 거, 선수금이라든지 선급비용이라든지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거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화폐성, 비화폐성 시험 문제에서는 이 무형자산을 설명할 때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글자는 한 글자만 뺐죠. 그럼 여러분이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거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여기 영업권 있죠. 영업권, 산업재산권에 뭐뭐 있었어요? 이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코카콜라 병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개발비만 무형자산이고 개발비 코스프레하는 연구개발비, 개발연구비, 경상개발비 무조건 다 뭐다? 판관비예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 보면 라이센스, 라이센스하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임차관리금. 임차관리금은 그 세 개 제가 묶어서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죠? 임차보증금은 자산, 그죠? 임차보증금은 자산이고요. 임대보증금은 부채, 그 다음에 임차관리금은 무형자산.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무형자산도 마찬가지로요. 자산이기 때문에 얘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하죠. 감가상각을 하는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 다 사용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회사에서 이런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겠다고 정해놓지 않으면 무조건 뭐만 써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됩니다. 라는 것도 얘기해 드렸죠. 자, 그러면 무형자산 상각하는 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무형자산 취득가액이 특허권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특허권을 100만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내용연수는 5년이고요. 무형자산은요, 잔존 가치가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러면 1년 사용에 따르면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라고 쓰면 안 돼요. 무형자산 상각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0만원 되겠죠. 그럼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다가 무형자산 상각비에서 2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썼어요? 특허권 바로 썼죠. 이렇게 유형자산일 때는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걔는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한 거고,
무형자산은 이렇게 특허권을 바로 빼버리는 것은 직접법이라고 제가 얘기드렸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 직접법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그러면 여기 특허권이 1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1년 지났을 때 특허권 20만 원이 바로 감소해버리죠. 그럼 잔액은 얼마만 남아있겠어요? 80만 원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장부가액이 80만 원인데 그 다음에 또 여기 무형자산 상각을 하게 된다면 내용연수 그대로 5년으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직접법으로 상각할 때에는 내용연수도 1년 줄여서 4년으로 해야지 똑같은 금액 20만 원 나오겠죠. 우리가 배웠던 정액법은 상각 금액이 매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상각하게 될 때는 3년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년에는 2년으로 해야 되겠고 얘가 바로 무형자산 상각의 상각법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기 무형자산 상각법 했을 때 취득가액 여기 특허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죠. 특허권 이렇게 써놔야지 보기가 더 낫지 않을까. 그죠? 근데 이거 한번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이것만 쓰게 되네. 이게 보기 편하죠. 딱 틀 네모나게 돼가지고서.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혹시 여기 무형자산의 종류에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라이센스 설명해드렸나요?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SK라든지 LG 플러스, KT 무선통신망 있죠. 무선통신망은 누구 거라 그랬다? 국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자들한테 빌려준 거죠. 그리고 돈 받죠. 그걸 라이센스예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는 잘 아실 거고 소프트웨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죠. MS 오피스라든지 윈도우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죠. 그거 사갖고 왔을 때 담당자가 사갖고 왔으면 돈 썼을 테니까 기록해야 되겠죠. 뭐라고 기록하라고요? 소프트웨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완전히 인크레더블한데 무형자산 설명 끝났는데 지금 7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수업 듣는 것 중에서 이게 짧은 것도 좀 있어 볼만 하죠. 일단 요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잠깐은 설명을 하고 가야 되니까요. 페이지 51페이지 보시게 되면 무형자산의 개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뭐 말하나 마나 저기 자산을 취득하니까 무형자산과 관련돼서 부대비용이 발생하면 계속 무형자산에다 포함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크게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누는데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다 비용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무형자산 처리하게 되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정이 안 돼요. 이런 개발단계가 있는 것일 때만 이렇게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5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무형자산이 개발비로 무형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 조건들이 점점점에서 7가지인가 6가지 나와 있죠. 그것도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시게 되면 무형자산의 종류, 그래서 영업권, 산업재산권 쭉 나와 있죠. 설명은 다 해드렸던지라 그래도 꼭 읽어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54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고 나와 있어 좀 설명해 드렸던 것까지 마무리가 됐답니다.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만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 제가 파일 요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